3번의 유산을 겪고 난 후 윤복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5살이 되도록 품에 안아본 아이라고는 병원에서 차가워진 채로 안겨준 3명뿐이었죠. 매번 임신 소식에 기뻐했다가 절망으로 떨어지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복래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갔어요.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해.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남편 장덕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복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를 준비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입덧도 심했고 배도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임신 7개월째 복래는 매일 아침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얘야, 이번엔 꼭 엄마 품에 와야 한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끝에 드디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세연이었어요. 우와, 정말 건강하게 생겼네요.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8kg의 튼튼한 아기였거든요. 복래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3번의 실패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었으니까요. 세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밤에도 잘 자고 잘 먹고 웃음도 많았어요. 다른 엄마들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복래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면 충분해. 세연이 하나만 잘 키우면 돼. 복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복래의 삶은 완전히 세연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덕수도 아들을 무척 아꼈지만 복래만큼은 아니었어요. 복래에게 세연이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거든요. 엄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세연이가 달려와 자랑했습니다. 복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워 죽겠더라고요. 우리 세연이가 제일 잘났어. 하며 꽉 안아줬죠. 세연이는 자라면서도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어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엄마 생각이 나면 집으로 달려왔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에 나온 김치찌개가 엄마가 끓여주는 것보다 맛없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세연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와도 엄마한테만큼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힘들지? 내가 어서 커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라고 말하는 아이였죠. 복래는 그런 아들이 기특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 아픈 거 고쳐주는 일 하고 싶어요. 세연이의 꿈을 들은 복래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과외비며 학원비며 아끼는 게 없었어요. 남편 덕수가 너무 애한테만 매달리지 말라고 걱정할 정도였죠. 대학 입시에서 세연이는 당당히 약학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복래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소주 한잔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세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지? 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복래야. 내가 정말 잘 키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6년 동안 세연이는 한 번도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엄마를 도와주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작은 선물도 사다 줬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요. 하며 내민 목걸이를 받을 때 복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사 시험에 합격한 세연이는 이제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복래는 아들이 자신의 약국을 열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우리 세연이가 드디어 약사가 됐구나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세연이가 29살이 되던 해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세연이의 말에 복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론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키가 165cm 정도 되는 날씬한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첫인상이 참 깔끔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고 말투도 예의 바른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세연이가 얘기 많이 했어요. 복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세연이는 서연에 대해서 별로 말해준 게 없었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났다는 정도였죠. 서연은 광고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서연의 말에 복례는 그럼 일이 중요하지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라면 좀 더 자주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어요. 복례의 생일에는 비싼 한우를 사들고 왔고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제일 좋다고 하던 건데요. 하며 내민 선물들이 모두 고급스러웠어요. 이 아가씨, 참 똑부러지네. 복례는 점점 서연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연이가 서연을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엄마, 서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저한테도 잘해줘요. 세연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복례도 기뻤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서연의 부모님도 괜찮은 분들이었고 양가가 만나서 식사할 때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라고 서연의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복례는 뿌듯했습니다. 엄마, 서울에 집 좀 봐주세요. 신혼집이요. 세연이의 부탁에 복례는 흔쾌히 나섰어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다니며 가장 좋은 조건의 집을 골랐습니다. 30평대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어머님이 직접 봐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에 복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당연하지, 우리 세연이 살 집인데 하며 웃었죠. 결혼식 당일 복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서 있는데 세연이가 와서 엄마, 저 이제 정말 어른 다 된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 세연이가 이제 가장이야 라고 답하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신혼 초기의 세연이와 서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복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서연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께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세연이의 말에 복례는 기뻤어요. 그래, 그럼 언제든지 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며 벌써부터 무엇을 가르쳐 줄지 생각했죠. 실제로 서연은 몇 번 찾아와서 김치 담그는 법이며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워갔어요. 어머님,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하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복례도 정말 우리 세연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하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첫째 손주 지우가 태어났을 때 복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세연이를 닮아서 눈이 또렷하고 코도 오똑한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왔다 하며 병원으로 달려가서 손주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기분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우 돌봐주시느라 고생하세요. 서연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마다 복례는 뭘 이게 고생이야? 손주 보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라고 답했어요. 복례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온 건 지우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덕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복례가 아무리 흔들어도
덕수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장례식장에서 복례는 멍한 상태였어요. 42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떠나니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연이가 모든 걸 챙겼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25살밖에 안 된 아들이 어른스럽게 장례를 치러내는 모습에 복례는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우리 세연이가 정말 의젓해졌구나. 복례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주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복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68살의 나이에 홀로 된 거죠. 매일 저녁이면 덕수가 보던 뉴스를 켜놓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여보, 이제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며 중얼거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복례를 보다 못한 세연이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복례는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희는 신혼인데 내가 왜 끼어들어?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도 그러자고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세연이의 말에 복례는 고민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정말 서연이가 그랬어? 복례가 물으니까 세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두기 미안하다고요. 며칠 뒤 서연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세요. 지우도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래도 너희 불편할 텐데. 복례가 망설이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결국 복례는 아들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냥 들어가기는 미안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그냥 얹혀 살 수는 없지. 복례는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엄마가 7억을 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복례의 말에 세연이가 놀랐습니다. 엄마, 그런 큰 돈을 왜요? 이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써. 대신 효도 계약서를 쓰자. 복례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주면서 계약서를 제안했어요. 효도 계약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윤복례이야 갚는 장세연, 한서연 부부이야 을에게 7억 원을 지원한다. 을은 갑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돌본다. 갑의 건강이 나빠질 경우 성심껏 간병한다. 이 계약을 위반할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 엄마, 이런 계약서까지 쓸 필요가 있나요? 세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복례는 단호했어요. 있어야지. 나도 법적으로 보장받고 살아야 편하겠어. 서연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죠. 하며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계약서를 쓰고 난 후 세연이 가족은 강남구에 있는 5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복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지후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사는 거야? 지우가 좋아하는 모습에 복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복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차려줬고 세연이가 약국에 간 사이에는 지우를 돌봤습니다. 서연도 어머님 덕분에 정말 편해요라며 고마워했어요. 우리 지우야, 할머니랑 뭐하고 놀까? 복례는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함께 블록놀이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줬어요. 지우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어머님,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칭찬할 때마다 복례는 뿌듯했습니다. 많이 먹어, 서연아. 너무 말랐어. 하며 반찬을 더 올려주곤 했죠.
둘째 손주 소윤이도 태어났어요. 복내는 두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소윤이 우는데? 지우가 알려주면 복내가 달려가서 아기를 달랬어요. 우리 소윤이 왜 울어? 할머니가 안아줄게.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예전만큼 밝지 않았고 가끔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복내는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 지 1년쯤 지나면서 서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바쁜 직장인이니까 피곤해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서연아, 아침 안 먹고 가니? 복내가 물어봐도 서연은 시간 없어요라며 커피 한 잔만 들고 나갔어요. 예전에는 복내가 해준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말이죠.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복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서연이 집에 와서도 아이들을 잘 안 봤다는 거예요. 엄마 하며 달려오는 지우와 소윤을 대충 안아주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아, 지우가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다고 하네. 복내가 말해도 아, 그래요? 잘했네라고 대답만 하고 끝이었어요. 어머님이 아이들 봐주시니까 편하긴 하네요. 서연이 말하는 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보다는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복내는 조금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직장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요. 주말에도 서연은 늦잠을 잤어요. 복내가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 있으면 11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아침 차려놨어. 복내가 말해도 아직 배 안 고파요라며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어요. 여보, 서연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복내가 세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연이는 엄마, 서연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해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복내는 며느리를 위해서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참기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복내가 빨래를 하려고 보니까 서연의 옷들이 며칠째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연아, 빨래할 거 있으면 내놔. 복내가 말하자 서연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복내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해줬어요. 한두 번이야 뭐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집안일을 복내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우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어머님, 소윤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님, 저녁 뭐 할 거예요? 모든 게 복내에게 의존하는 시기였습니다. 복내가 정말 화가 난 건 서연이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지우야, 조용히 좀 해. 엄마 머리 아파. 5살짜리가 그냥 제잘거리는 건데도 서연은 짜증을 냈습니다. 서연아, 아이들은 원래 시끄러운 거야. 너무 혼내지 마. 복내가 말하자 서연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어머님, 여긴 제가 왕입니다. 제가 어떻게 교육하든 상관없잖아요. 복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라니, 그런 말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나요? 서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복내가 당황하자 서연이 말했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날 밤 복내는 세연이를 불렀습니다. 세연아, 서연이가 요즘 너무 변한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복내의 걱정에 세연이는 난처해했어요. 엄마, 서연이도 나름대로 힘들어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엄마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지우랑 소윤이도 엄마 눈치 보는 거 못 봤어? 복내가 답답해하자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서연이랑 얘기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복내가 만든 음식에 대고 이거 너무 짜네요 하며 투덜거리고
복내가 손주들과 놀아주면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라며 핀잔을 줬어요. 복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7억이나 줬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 걱정 때문에 참았어요. 제일 속상한 건 손주들이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를 본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화낼까봐 무서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할 때 복내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서연이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더 큰 집으로요. 복내가 그래? 어디로? 라고 물으니까 서연이 대답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복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쓰고 함께 살기로 했는데 따로 살자는 얘기를 하다니요. 서연아, 우리 계약서 쓰지 않았어? 계약서요? 아,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었나요? 서연의 말에 복내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식적이라니 7억을 주고 쓴 계약서를 형식적이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복내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연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따라 약국일이 많았던 세연이는 저녁 늦게 집에 왔어요. 엄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잘게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간 지 1시간쯤 후였습니다. 으악! 서연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복내가 달려가 보니 세연이가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연아, 세연아. 복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119, 119요. 서연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복내는 아들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세연이. 복내는 아들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복내는 이미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을 때 복내는 제 아들이에요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을 때 복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3살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엄마, 엄마. 복내의 딸 세희가 달려왔어요. 서연이 연락했던 모양이에요. 오빠가. 세희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복내는 딸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복내는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어디 갔어? 지우가 복내에게 물었을 때 복내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지우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5살짜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은 처음 며칠간은 정말 슬퍼했어요. 관 앞에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며 통곡했습니다. 복내는 그런 서연을 보며 그래도 우리 세연이를 사랑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장례식 3일 동안 복내는 거의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딸 세희가 엄마 좀 드세요. 이러시면 쓰러져요라고 걱정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발인 날 복내는 관을 따라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세연아, 엄마 먼저 가면 안 되니? 왜 내가 먼저 가니? 화장장에서 관이 들어가는 걸 보며 복내는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후 복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지우랑 소윤이도 걱정해요. 딸이 걱정했지만 복례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연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장례 일주일 후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진하게요. 서연아, 상중인데 화장을 그렇게 해도 되니? 복례가 물으니까 서연이 대답했어요. 회사에 나가야 하니까요. 더 이상한 건 서연이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니? 복례가 물으면 회사 회식이었어요 라고 했지만 술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 같은 거요. 한 달 후 서연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혼자 살아야 해요. 제 인생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복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지우랑 소윤이는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머님이 키우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어머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서연의 말에 복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서연아, 우리 세연이가 보고 있어.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복례가 타이르자 서연이 화를 냈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38살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세연이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서연이가 왜 저래? 사진 속 세연이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서연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들고 오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복례가 물으니까 제가 번 돈이에요 라고 했지만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 남자를 집에 데려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예요. 서연이 소개한 남자는 복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어요. 40대 초반 정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했지만 복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서연아, 상중에 남자를 집에 데려오는 게 맞니? 복례가 따지자 서연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 때문에 살 수 없잖아요. 복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죽은 사람이라니 세연이를 그렇게 부르다니요. 서연아, 세연이는 내 남편이었어. 아이들 아빠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없잖아요. 서연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어요. 복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며느리와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런데 진짜 절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연이가 죽은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아예 집에 없는 날이 많았어요. 엄마 어디 갔어? 지우가 물어볼 때마다 복례는 엄마 일하러 갔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 복례가 말하면 서연은 바쁘다니까요. 어머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라며 짜증을 냈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지후와 소윤이는 엄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서연이 돈을 함부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들고 오고 200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나는 거야? 복례가 물으니까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데 뭐 어때요?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복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세연이가 남긴 보험금과 자신이 준 돈을 서연이 마구 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돈 관리 좀 신경 써.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지. 어머님은 왜 제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하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서연의 말에 복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준 7억도 있는데 제 돈이라니요. 어느 날 서연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따로 사는 게 어때요? 갑작스러운 말에 복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저도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제약이 많아서요. 서연의 말에 복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약이라니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는 게 제약이라는 거예요? 서연아, 우리 계약서 있잖아. 함께 살기로 했잖아. 복내가 상기시키자 서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계약서요? 그딴 거 누가 지켜요? 법적 효력도 없을 텐데. 복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계약서를 우습게 여기는 서연의 태도에 화가 났거든요. 서연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 내가 7억이나 줬는데 그건 어머님이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서연의 뻔뻔한 대답에 복내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럼 왜 받았나요? 며칠 후 서연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나가주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복내는 귀를 의심했어요. 나가달라고? 자신의 돈으로 산 집에서? 서연아, 여기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왜 나가야 해? 복내가 따지자 서연이 화를 냈어요. 명의는 저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저희 집이라고요. 그제야 복내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을 믿고 집 명의를 아들 부부 앞으로 해줬는데 이제 그게 약점이 된 거예요. 그래도 내 돈인데.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어요. 무단 침입죄로요. 서연의 말에 복내는 기가 막혔어요. 무단 침입이라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날 밤 복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연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일주일 후 서연은 정말로 복내의 짐을 쌌어요. 어머님, 짐 다 쌌어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복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서연아, 지우랑 소윤이는 어떻게 해? 복내가 물으니까 서연이 대답했어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저도 같이 갈래요. 5살짜리가 복내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복내는 손주를 안고 울었어요. 우리 지우야, 할머니가 곧 다시 올게. 싫어.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야. 지우가 떼를 쓰자 서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안 와. 그만 울어. 복내는 가방 2개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7억을 주고 함께 살기로 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택시 안에서 복내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지우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딸 세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복내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오셨어요? 세희가 놀라서 물었을 때 복내는 서연이가 나가라고 해서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딸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이야?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엄마,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세희가 걱정하며 물었을 때 복내는 문득 효도 계약서가 생각났어요. 계약서가 있어. 복내는 가방에서 효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세연이와 서연이가 서명한 그 계약서를 보며 복내는 다짐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법적으로라도 내 권리를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복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세연이에 대한 예의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효도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선생님, 이걸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의 변호사 김수철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어머님,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금전 지원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양측이 서명했네요. 김 변호사의 말에 복내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을 내쫓은 것에 대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을 때 복례는 딸 세희를 떠올렸어요. 딸이 있어요. 딸이 다 봤어요. 일주일 후 복례는 서연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효도계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계약서에 따라 함께 거주하며 복례를 돌봐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니 지원금 7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뭐야 이게? 코 묻은 돈 뺏으려고 하는 거야? 서연이 복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서연아, 내가 먼저 약속을 어겼잖아. 나는 계약서대로 하는 거야. 복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을 그냥 날릴 수는 없었거든요. 법정에서 보자고요. 어차피 어머님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서연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지만 복례는 의연했어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혼자 복례를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7살이 된 지우가 복례의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지우야,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는? 복례가 놀라서 물으니까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자꾸 무서운 아저씨들 데려와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복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7살짜리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지우야 무서웠지? 할머니가 이제 지켜줄게. 그날 저녁 서연이 화가 나서 찾아왔어요. 지후 어디 있어요? 애가 없어졌어요. 복례가 여기 있어라고 하자 서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후야, 당장 집에 가자. 하지만 지우는 복례 뒤에 숨으며 말했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서연이 지우의 팔을 잡아당기자 지우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싫어요. 무서운 아저씨들 집에 오지 말라고 해요. 복례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서연이 남자들을 집에 데려오는 게 지우에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서연아, 지우가 싫다는데 왜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 저 애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데리고 있을 이유 없어요. 서연이 화를 내자 복례도 맞섰어요. 그럼 제대로 키워. 무슨 남자들을 맨날 집에 데려와서 아이를 무서워하게 만들어. 결국 그날은 지우가 복례와 함께 자게 되었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지우가 불안하게 물을 때 복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틀 후, 이번에는 소윤이까지 왔어요. 4살짜리 소윤이는 지우가 데려온 거였어요. 할머니, 소윤이도 엄마 무서워해요. 지우의 말에 복례는 두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복례가 전화로 말하자 서연이 대답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바빠요. 복례는 딸 세희와 상의해서 손주들을 정식으로 돌보기로 했어요. 엄마, 아이들 키우기 힘들 텐데 괜찮으세요? 세희가 걱정하자 복례는 말했어요. 뭘 손주 보는 게 무슨 고생이야.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복례는 두 손주와 함께 지냈어요. 지우는 학교에 잘 다녔고 소윤이도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는 왜 저희를 안 보러 와요? 지우가 물을 때마다 복례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도 바쁘시니까 할머니가 대신 사랑해줄게. 재판은 복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서연이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명확했고 아이들마저 복례를 찾아온 것은 서연의 양육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에 복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7억 전부는 아니었지만 5억이라도 돌려받은 게 다행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복례는 두 손주의 손을 잡았어요. 지후야, 소윤아, 이제 할머니랑 새 집에서 살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서연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어머님이 이겨서 좋으시겠네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제가 살 거니까요. 복례는 더 이상 서연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5억 원으로 복례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를 샀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하나는 손주들 방으로, 하나는 자신이 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우가 신나게 물을 때 복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우리 집이야.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복례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을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지우는 학교에 보내고 소윤이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에 나온 김치찌개가 할머니 거보다 맛없었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할 때마다 복례는 웃음이 났어요. 세연이가 어렸을 때와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소윤이도 이제 6살이 되어서 말을 제법 잘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소윤이의 천진한 말에 복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서연이 일이 좀 복잡해졌대요. 복례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세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심하게요. 복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미워도 세연이의 아내였고 지후와 소윤이의 엄마였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됐어? 복례가 걱정하자 세희가 말했어요.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뒤따랐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서연이를 버렸대요. 사고 나자마자 연락도 안 된다고 하네요. 복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요.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희가 물었을 때 복례는 잠시 고민했어요. 서연이 자신을 그렇게 대했지만 그래도 손주들의 엄마였거든요. 병원에 가봐야지. 그래도 우리 지후, 소윤이 엄마인데 병원에서 본 서연은 처참했어요. 다리를 다쳐서 앞으로 제대로 걷기 힘들 거라고 했고 얼굴에도 흉터가 생겼어요. 어머님, 서연이 복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아프지? 복례가 물으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에 복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우랑 소윤이는 잘 있어? 서연이 물을 때 복례는 걱정 마. 내가 잘 키우고 있어라고 답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계속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복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복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갔어요. 서연의 병문안을 가면서 가끔 지후와 소윤이도 데려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서연을 보고 달려갈 때마다 복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서연이 후회하는 모습에 복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되라고 말했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누그러져 있었거든요. 서연의 퇴원 후 복례는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서연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세희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했지만 복례는 마음을 정했어요. 지우랑 소윤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그리고 서연이도 혼자서는 힘들겠어. 복례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복례의 말에 서연은 더욱 울었어요. 그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서연은 다리가 불편해서 집안일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책 읽어줄까? 소윤아, 같이 그림 그리자. 복내는 그런 서연을 보며 마음이 흐뭇했어요. 비로소 엄마다운 모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기다렸어. 복내의 말에 서연은 앞으로는 잘할게요라고 다짐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복내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서 아이들을 정성껏 돌봤고 복내에게도 진심으로 효도했습니다. 어머님, 어깨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소윤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이들의 말에 복내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복내는 생각했어요. 세연아, 엄마가 우리 가족 잘 지키고 있지? 사진 속 세연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할 때마다 복내는 우리는 가족이니까라고 답했어요. 복내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모든 걸 이겨낸 거였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서연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세연이도 하늘에서 안심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예요. 지후와 소윤이가 복내를 꼭 안을 때 복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으니까요.